저는 에단 밀러입니다. 36살, 전직 스타트업 CTO죠. 미국 보스턴의 MIT 경제학부 특별 강연장에 앉아있는 저의 마음은 무겁습니다. 창가로 스며드는 햇살이 제 얼굴을 비추지만 그 따스함이 느껴지지 않네요. 석 달 전 애리조나에서 진행했던 반도체 생산 프로젝트가 실패했습니다. 투자금은 바닥을 쳤고 기술력은 있었지만 인력 부족으로 모든 게 물거품이 됐죠. 그날 이후 매일 밤 같은 악몽을 꿉니다. 불 꺼진 공장, 텅 빈 사무실, 그리고 답이 없는 질문들. 왜 우리는 실패했을까? 오늘 이 자리에 온 이유도 답을 찾기 위해서입니다. 강연자는 노벨 경제학상 수상자 데런 에스모글루 교수. 첫인상은 따뜻했어요. 소박한 정장 차림에 마치 오래된 친구처럼 청중을 바라보는 눈빛. 강연장은 학생들, 교수들, 그리고 저처럼 답을 찾아 헤매는 실패한 사업가들로 꽉 찼습니다. 공기 중에는 기대감과 긴장감이 교차해요. 책상 위에 놓인 커피가 식어가는 동안 에스모글루 교수가 단상에 올랐습니다. 우리는 지금 몽유병 환자처럼 경제의 폭풍 속으로 걸어가고 있습니다. 그의 목소리가 강연장을 울립니다. 저는 등골이 서늘해지는 느낌이 들었어요. 고령화, 인공지능, 공급망 붕괴. 그런데 그 속에서 단 한 나라만이 모든 걸 준비했습니다. 대한민국입니다. 순간 제 귀를 의심했습니다. 대한민국? 한국? 저는 속으로 비웃음이 나왔어요. 얼마 전 뉴스에서 본 기억이 떠올랐습니다. 한국은 정치적으로 혼란스럽고 최근 정부에서 R&D 예산을 대폭 삭감해 과학기술자들이 줄줄이 해외로 떠나고 있다는 소식이었죠. 우리 프로젝트에 합류했던 한국인 엔지니어도 한국에서는 미래가 없어 미국으로 왔다고 말했던 기억이 생생했어요. 그곳에 대해 아는 건 삼성, 현대, 그리고 K-팝이 전부. 반도체 프로젝트를 진행하면서 한국을 경쟁자로 생각한 적은 있었지만 그들이 미래를 준비했다는 에스모글루 교수의 말은 현실과 동떨어져 보였습니다. 미국 언론에서는 한국을 정치적 갈등으로 혁신이 멈춘 나라로 묘사하던데 교수는 도대체 무슨 근거로 이런 말을 하는 걸까요? 에스모글루 교수의 눈빛이 달라졌어요. 마치 우리 모두가 놓치고 있는 중요한 진실을 밝히려는 듯한 표정. 저는 회의적인 미소를 지으며 팔짱을 꼈습니다. 또 학계에서만 통용되는 이론적인 얘기겠지 하는 생각이 들었죠. 왜 한국인가? 오늘 여러분과 함께 그 비밀을 파헤쳐 보겠습니다. 저는 속으로 중얼거렸어요. 한국이라고? 작년에만 3,000명의 과학자들이 해외로 떠난 나라를 실리콘밸리 친구들과 나눴던 대화가 생각났습니다. 한국은 과거의 영광에 사로잡혀 미래를 준비하지 못하고 있다는 평가였죠. 그래도 교수가 리모컨을 들어 첫 번째 슬라이드를 넘기자 호기심이 생겼습니다. 한국에 대한 제 선입견이 맞는지 아니면 제가 뭔가를 놓치고 있는 건지 확인하고 싶었어요. 반신반의하는 마음으로 펜을 꺼내 노트에 적기 시작했습니다. 강연장의 조명이 슬라이드에 집중되었습니다. 과연 내 편견을 깰 수 있을까? 의심스러운 마음으로 저는 교수의 말에 귀를 기울였습니다. 그의 주장이 사실이라면 제가 알고 있던 한국과는 완전히 다른 나라에 대한 이야기가 될 테니까요. 슬라이드가 전환됐습니다. 화면에는 파이 차트가 떠올랐고 전기차 배터리 시장 점유율이 색상별로 구분되어 있었어요. 놀랍게도 1위는 한국의 LG에너지솔루션, 3위는 삼성 SDI, 4위는 SK온. 중국의 CATL이 2위를 차지했지만 한국 기업들이 차지하는 영역이 압도적이었죠. 보시다시피 세계 전기차의 심장은 대한민국이 쥐고 있습니다. 에스모글루 교수의 말에 청중들 사이에서 작은 소란이 일었어요. 저도 놀랐습니다. 테슬라, GM, 폭스바겐 같은 글로벌 자동차 회사들이 주목받는 동안 정작 그 핵심 기술은 한국이 장악하고 있었다니. 배터리는 단순한 전력원이 아닙니다. 에너지, 환경, 군사, 경제의 중심이며 미래를 좌우하는 심장입니다. 교수는 다음 슬라이드로 넘어갔습니다. 각 기업별 기술력 비교 그래프였어요. CATL이 점유율에선 2위지만 기술력, 안정성, 고밀도 기술에선 한국 기업들이 선두를 달리고 있었습니다. 특히 LG에너지솔루션의 배터리 사고율은 경쟁사 대비 절반 수준이었죠. 저는 필기를 멈추고 생각에 잠겼습니다.
애리조나 프로젝트를 시작할 때 우리는 배터리 기술에 대해 고민했어요. 반도체와 배터리는 미래 산업의 양대축인데 우리는 배터리를 단순한 부품으로만 생각했던 겁니다. BMW, 볼보, 폭스바겐, GM, 포드. 모두가 한국 배터리 없이는 미래를 꿈꿀 수 없게 되었습니다. 그 말에 제 가슴이 쿵 내려앉았어요. 우리가 미국에서 실패한 이유가 조금씩 보이기 시작했죠. 우리는 기술만 받고 한국은 생태계를 만들었던 겁니다. 교수는 계속해서 한국 기업들의 전략을 설명했어요. LG는 GM과 합작해 미국 내 배터리 공장을 짓고 있었고, 삼성은 유럽 시장을, SK는 포드와 손잡고 미국 시장을 공략하고 있었습니다. 그들은 단순히 제품을 만드는 것이 아니라 글로벌 공급망의 중심에 자리 잡는 전략을 펼치고 있었죠. 옆자리의 학생이 작게 탄성을 내뱉었습니다. 와, 한국이 이런 나라였어? 저도 같은 생각이었어요. 한국에 대한 저의 인식은 너무 단편적이었습니다. 그들은 이미 미래를 준비하고 있었고 세계의 중심으로 향하고 있었죠. 에스모글루 교수는 슬라이드를 넘기며 말을 이어갔습니다. 전기차 혁명은 이제 시작입니다. 그리고 그 혁명의 심장은 한국이 만들고 있습니다. 제 노트북에는 계속해서 메모가 늘어갔어요. 이제 저는 단순한 호기심을 넘어 깊은 관심을 갖기 시작했습니다. 한국, 이 작은 나라가 어떻게 이런 성과를 이룰 수 있었을까? 그들의 비밀은 무엇일까? 질문이 꼬리에 꼬리를 물었죠. 한 나라의 선진성은 도로가 아니라 국민이 안심하고 마시는 수돗물에서 출발합니다. 에스모글루 교수의 이 말에 청중들이 의아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저도 마찬가지였어요. 수돗물이라니? 하지만 교수는 자신감 있게 다음 슬라이드로 넘어갔습니다. 화면에는 아리수라는 로고가 보였어요. 서울시의 수돗물 브랜드였죠. 처음 듣는 이름이었습니다. 미국에서 수돗물의 브랜드가 있다고. 상상도 못했던 일이에요. 서울의 수돗물 아리수는 단순한 물이 아닌 브랜드로 존재합니다. 단순히 마실 수 있는 수준이 아니라 자부심을 갖고 먹는 물이라고 말할 수 있는 품질이에요. 교수의 말에 저는 회의적인 미소를 지었습니다. 수돗물을 자랑스럽게 마신다고. 말도 안 돼. 화면에 실시간 수질 모니터링 시스템과 수질 데이터 공개 앱 장면이 나타났습니다. 에스모글루 교수의 목소리가 열정적으로 바뀌었어요. 한국은 주요 도시의 정수장에서 매일 5시간 단위로 수질을 검사하고 CCTV를 통해 수도관 내부까지 실시간으로 감시합니다. 게다가 모든 데이터를 일반 시민에게 공개하죠. 교수가 자신의 스마트폰을 들어 보였습니다. 누구든지 핸드폰으로 자기 집 수돗물 수질을 확인할 수 있어요. 이건 단순한 위생 문제가 아니라 신뢰의 시스템입니다. 앞자리에 앉아있던 여학생이 놀라 중얼거렸습니다. 진짜요? 수돗물을 핸드폰으로 검사한다고요? 그 말에 주변 학생들 사이에서 작은 소란이 일었어요. 저도 놀랐습니다. 그런 시스템이 있다니 신선한 충격이었죠. 독일 출신으로 보이는 학생이 손을 들었습니다. 교수님, 유럽에도 깨끗한 수돗물이 있습니다만. 물론이죠. 교수가 고개를 끄덕이며 대답했어요. 하지만 한국의 특별한 점은 투명성입니다. 1990년대부터 수돗물 인프라에 대규모 투자를 해왔고 스마트 물관리 시스템을 도입했습니다. 노후 간 교체율은 OECD 최고 수준이죠. 화면에 실시간으로 수도관 누수를 감지하는 시스템이 나타났습니다. 정교한 센서와 빅데이터 분석으로 문제가 발생하기 전에 예방하는 모습이었어요. 더 놀라운 건 한국이 AI 기반 수질 예측 시스템까지 도입했다는 겁니다. 이상 징후가 발생하기 전에 미리 감지해 조치를 취하는 거죠. 세계 어디에서도 찾기 힘든 선진 시스템입니다. 중국인으로 보이는 학생이 질문했습니다. 중국도 스마트 시티에 투자하는데 왜 한국이 더 앞서 있나요? 에스모글루 교수가 빙긋 웃었어요. 중요한 차이가 있습니다. 한국의 물 관리는 단순한 기술이 아니라 신뢰에 기반합니다. 모든 데이터가 투명하게 공개되고 시민들이 직접 참여할 수 있습니다. 저는 필기를 멈추고 생각에 잠겼습니다. 우리 회사가 실패한 이유 중 하나도 투명성 부족이었어요. 투자자들에게 진행 상황을 제대로 공유하지 않았고 팀원들 사이에도 정보 공유가 원활하지 않았죠. 물 한 방울에 담긴 투명성과 신뢰.
이것이 한국 시스템의 핵심입니다. 교수는 차분한 톤으로 말했습니다. 여러분, 한 나라의 선진성은 도로와 빌딩이 아니라 그 나라 국민이 안심하고 마시는 한 컵의 수돗물에 담겨 있습니다. 그 작은 물 한 잔이 대한민국이 다시 태어난 이유입니다. 강의실이 조용해졌습니다. 학생들이 하나둘 메모를 시작했고 처음에 의문을 품었던 학생들마저 더 이상 반박하지 않았어요. 저도 처음에 가졌던 회의적인 생각이 조금씩 흐려지는 것을 느꼈습니다. 조용했던 강의실에 다시 에스모글루 교수의 목소리가 울려 퍼졌습니다. 그는 천천히 걸으며 입을 열었어요. 자, 여러분, 앞서 말했듯이 물은 생존에 필요한 기초입니다. 그리고 이 기초를 얼마나 잘 관리하느냐가 국가의 미래를 결정합니다. 교수는 계속해서 한국의 수질 관리 시스템에 대해 설명했습니다. 특히 인상적이었던 것은 수돗물 신뢰도를 높이기 위한 수도 현미경 교실이었어요. 아이들이 직접 현미경으로 수돗물을 관찰하고 과학적으로 안전성을 확인하는 프로그램이었죠. 한국인들은 물론 여전히 생수를 마시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들의 수돗물은 세계보건기구 기준의 145가지 항목을 모두 통과한 사실상 생수보다 더 깨끗한 물입니다. 저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정부가 국민에게 제공하는 가장 기본적인 서비스가 얼마나 신뢰를 받는지가 그 나라의 선진성을 보여주는 지표라는 말이 이해되기 시작했습니다. 옆자리의 여학생이 속삭였어요. 한국에 가면 수돗물 마시고 싶다. 그 말에 살짝 웃음이 나왔습니다. 수돗물을 마시기 위해 여행 가는 나라라니. 하지만 이제 그 의미가 이해됐어요. 안전한 수돗물은 단순한 편리함이 아니라 국가와 국민 사이의 신뢰관계를 보여주는 상징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신뢰는 기술, 투명성, 그리고 꾸준한 노력에서 비롯된 것이었죠. 물 한 모금의 가치를 통해 한 나라의 미래를 볼 수 있다니. 저는 점점 더 이 강연에 빠져들고 있었습니다. 다음 슬라이드로 넘어가자 화면에는 병원 청구서 2장이 나란히 놓여 있었습니다. 하나는 미국 병원의 CT 촬영 청구서로 $2,500, 다른 하나는 한국 병원의 청구서로 8만 원 약 $60였어요. 보시다시피 같은 CT 촬영인데 가격 차이가 40배 이상 납니다. 청중들 사이에서 놀라움의 탄성이 흘러나왔습니다. 저도 6개월 전 발목을 다쳐 응급실에 갔다가 $3,000 넘는 청구서를 받았던 기억이 떠올랐어요. 보험이 있어도 부담스러운 금액이었죠. 미국에서 CT 한 번에 수천 달러가 나오는 현실. 그런데 대한민국에서는 동네 병원 진찰비 5,000원, 대형 병원도 1만 원 수준입니다. 게다가 당일 검사, 당일 결과. 에스모글루 교수는 한국의 국민 건강보험 시스템을 설명했습니다. 모든 국민이 의무적으로 가입하고 소득에 따라 보험료가 차등 적용되며 의료비의 60에서 90%를 보험에서 부담한다고 해요. 또한 저소득층, 노인, 장애인 등은 의료비 감면 혜택까지 받습니다. 진짜 선진국은 돈 있는 사람만이 아니라 누구든지 치료받을 수 있는 나라입니다. 그 말에 제 마음이 무거워졌어요. 미국에서는 수백만 명이 보험 없이 살아가고 병원비 때문에 파산하는 사람들이 매년 수십만 명에 이른다는 사실이 떠올랐죠. 교수는 이어서 한국의 의료 접근성에 대해 설명했습니다. 새벽 2시 응급실도 대기 없이 수용하고 전국 어디서나 30분 이내에 응급실에 도착할 수 있는 인프라를 갖추고 있다고 해요. 또한 모든 의료 기록이 디지털화되어 있어 어느 병원을 가도 치료 기록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코로나19 시기 한국은 세계에서 가장 효율적인 대응을 보여줬습니다. 드라이브스루 검사, 확진자 동선 추적, 역학조사관 시스템. 이런 것들이 가능했던 이유는 평상시 의료 시스템이 잘 갖춰져 있었기 때문입니다. 저는 코로나 시기를 떠올렸어요. 테스트 키트 부족, 혼란스러운 정보, 병상 부족으로 고통받았던 미국의 상황. 그때 한국의 대응은 뉴스에서도 화제였죠. 의료는 사치가 아닌 권리입니다. 한국은 이를 실현하고 있습니다. 청중 중 한 여성이 손을 들고 질문했어요. 그럼 한국은 의사수가 많나요? 어떻게 그런 시스템이 가능한가요? 에스모글루 교수는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실은 반대입니다. 한국은 OECD 국가 중 의사수가 적은 편이에요. 하지만 의료기술, 시스템 효율성, 예방 중심 접근이 뛰어납니다.
특히 스마트 병원 시스템은 세계 최고 수준이죠. 저는 노트에 효율성이란 단어를 적었어요. 우리 회사는 기술은 뛰어났지만 시스템 효율성이 떨어졌습니다. 한국은 제한된 자원으로 최대 효과를 내는 방법을 알고 있었던 거죠. 한국의 의료는 단순히 저렴한 게 아닙니다. 질적으로도 세계 최고 수준입니다. 암 생존율, 뇌졸중 치료율, 심장질환 생존율 모두 OECD 상위권이죠. 저는 생각에 잠겼습니다. 사람을 중심에 두는 시스템. 어쩌면 우리가 기술만 쫓다가 잊어버린 가치가 아닐까요? 한국은 첨단 기술과 인간 중심 가치를 어떻게 조화시킬 수 있었을까요? 그 답을 찾고 싶어졌습니다. 2024년 인터넷 속도 순위 1위 대한민국 230Mbps. 새로운 슬라이드가 나타났고 교수는 자신감 있게 발표했습니다. 저는 놀라지 않을 수 없었어요. 인터넷 속도라면 미국이나 일본 아니면 북유럽 국가들이 앞설 거라 생각했거든요. 미국의 평균 인터넷 속도는 한국의 절반에 불과합니다. 그런데 더 놀라운 건 한국은 가격도 미국의 3분의 1 수준이라는 겁니다. 에스모글루 교수는 한국의 디지털 인프라에 대해 설명했습니다. 세계 최초로 5G를 상용화했고 국토의 99%가 고속 인터넷으로 연결되어 있다고 해요. 특히 인상적인 것은 도심뿐 아니라 산간 지역, 섬 지역까지 동일한 수준의 인터넷 환경을 제공한다는 점이었죠. 서울 지하철은 전 구간 와이파이 완비, 고화질 영상 스트리밍, 실시간 수업, 스마트 병원 예약까지 모두 가능합니다. 저는 뉴욕 지하철에서 신호가 끊겨 이메일조차 확인할 수 없었던 경험을 떠올렸어요. 그리고 샌프란시스코 외곽에 있는 친구네 집은 아직도 광 케이블이 연결되지 않아 낮은 속도의 인터넷을 비싼 가격에 사용하고 있죠. 디지털 뉴딜 정책으로 농어촌까지 5G 기지국 설치. 한국은 단순히 빠른 나라가 아닙니다. 국민 모두가 같은 속도로 연결되는 나라입니다. 교수의 말에 깊이 공감했습니다. 기술의 혜택이 일부에게만 주어진다면 그것은 불평등을 심화시킬 뿐이죠. 한국은 디지털 격차를 줄이기 위해 노력하고 있었던 겁니다. 다음 슬라이드는 더욱 놀라웠어요. 한국은 인터넷뿐 아니라 그 위에서 작동하는 디지털 서비스도 세계 최고 수준이었습니다. 전자정부 서비스는 UN 평가에서 항상 상위권이고 모바일 뱅킹 보급률, 전자상거래 비율 모두 세계 최고 수준이었죠. 디지털 선진국의 진정한 의미는 속도가 아닙니다. 그 기술이 모든 국민의 삶을 얼마나 편리하게 만드는가에 있습니다. 저는 생각에 잠겼어요. 우리 회사는 첨단 기술을 개발했지만 그것이 누구를 위한 기술인지 깊이 고민하지 않았습니다. 투자자들의 관심을 끌기 위해 화려한 기능에만 집중했던 거죠. 한국이 이룬 디지털 혁명의 핵심은 포용성입니다. 노인, 장애인, 디지털 소외계층을 위한 교육 프로그램이 전국적으로 운영되고 있죠. 강연장 뒤편에서 누군가 질문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촘촘한 네트워크는 비용이 많이 들지 않나요? 어떻게 가능한 거죠? 에스모글루 교수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물론 비용은 듭니다. 하지만 한국은 초기에 과감한 투자를 했고 민관 협력 모델을 성공적으로 구축했죠. 그리고 무엇보다 디지털 인프라를 국가 경쟁력의 핵심으로 봤습니다. 저는 노트에 과감한 투자와 장기적 안목이란 단어를 적었습니다. 우리는 너무 단기적인 성과에만 집착했던 건 아닐까요? 한국은 10년, 20년 후를 내다보는 투자를 했던 거죠. 그 순간 저는 왜 우리가 실패했는지 조금 더 명확히 이해하기 시작했습니다. 여성 혼자 밤길을 걷고 스마트폰을 들고 있어도 안심할 수 있는 도시. 바로 서울입니다. 에스모글루 교수의 이 말에 강연장이 조용해졌습니다. 특히 여성 청중들의 표정이 달라지는 게 느껴졌어요. 저도 뉴욕에 사는 여동생이 항상 늦은 밤 귀가길을 걱정하는 모습이 떠올랐습니다. 서울은 세계에서 가장 안전한 대도시 중 하나입니다. 살인율은 뉴욕의 10분의 1, 파리의 6분의 1 수준이죠. 슬라이드에는 세계 주요 도시의 범죄율 비교 그래프가 나타났습니다. 서울은 모든 지표에서 최상위권을 차지하고 있었어요. 특히 강력 범죄와 거리 절도 비율이 눈에 띄게 낮았죠. 한국은 고화질 CCTV 10만 대 이상을 통해 도시 안전을 관리합니다.
이상 징후가 발견되면 실시간으로 AI가 분석하고 관제센터에서 즉각 대응하죠. 교수는 서울의 스마트 안전 시스템을 자세히 설명했습니다. CCTV뿐 아니라 긴급 호출벨, 여성 안심 귀가 서비스, 심지어 스마트폰 앱을 통한 위급 상황 알림 서비스까지 있다고 해요. 특히 인상적이었던 것은 안심이 앱이었어요. 귀가 시간이 설정 시간보다 늦어지면 자동으로 보호자에게 알림이 가고 위급 상황에선 버튼 하나로 경찰에 신고가 된다고 합니다. 하지만 진짜 중요한 건 기술만이 아닙니다. 시민의식이 더해졌을 때 진짜 안전이 됩니다. 교수는 한국의 시민의식에 대해 이야기했어요. 지갑 분실 시 회수율 80% 이상, 길에서 쓰러진 사람을 돕는 문화, 범죄 목격 시 적극적으로 신고하는 시민들. 이런 것들이 모여 안전한 도시를 만든다는 거죠. 저는 불과 몇 달 전 샌프란시스코에서 차 유리가 깨지고 노트북을 도난당했던 기억이 떠올랐습니다. 경찰은 일상적인 일이라며 간단한 신고 접수만 받았을 뿐이었죠. 그때의 무력감과 분노가 다시 느껴졌어요. 한국에서는 도시 곳곳에 비상벨이 설치되어 있고 버스 정류장에는 여성 안심 귀갓길이라는 표지판이 있습니다. 밤에 혼자 버스에서 내리는 여성을 위해 기사가 집 앞까지 데려다주는 서비스죠. 강연장의 여학생들 사이에서 탄성이 흘러나왔습니다. 저도 놀라웠어요. 그런 세심한 배려가 있는 나라라니. 교수는 이어서 설명했습니다. 안전은 단순히 범죄율이 낮다는 의미가 아닙니다. 사회적 신뢰, 배려, 그리고 기술이 결합될 때 진정한 안전이 만들어집니다. 저는 뉴욕의 지하철역에서 늘 등 뒤를 경계하며 걷는 사람들, 밤늦게 귀가할 때 항상 불안해하는 친구들을 떠올렸어요. 이런 일상적인 불안감이 없는 사회는 어떤 모습일까? 상상이 잘 되지 않았습니다. 물론 한국도 완벽한 나라는 아닙니다. 여전히 개선해야 할 부분이 많죠. 하지만 안전이라는 가치를 모든 시민이 함께 만들어가고 있다는 점이 중요합니다. 제 노트에는 기술 시민의식 안전이라고 적었어요. 기술만으로는 부족하고 시민의식만으로도 한계가 있습니다. 둘의 조화가 필요하다는 깨달음이 찾아왔죠. 강연장의 분위기가 점점 달라지고 있었습니다. 처음에는 단순한 호기심이었다면 이제는 깊은 관심과 존경심이 느껴졌어요. 저도 한국이라는 나라를 새롭게 바라보게 되었습니다. AI, 클라우드, 전기차, 스마트폰. 이 모든 기술이 작동하기 위해선 메모리 반도체가 필요합니다. 에스모글루 교수가 새로운 슬라이드로 넘어갔습니다. 저는 갑자기 몸이 긴장되는 걸 느꼈어요. 반도체. 제가 실패한 분야죠. 심장이 빠르게 뛰기 시작했습니다. 2024년 디램 시장 점유율. 1위 삼성전자, 2위 SK하이닉스. 화면에는 파이 차트가 떠올랐고 두 한국 기업의 점유율을 합치면 전 세계 시장의 70% 이상을 차지하고 있었어요. 청중들 사이에서 놀라움의 탄성이 터져나왔습니다. 전 세계 모든 스마트폰, 컴퓨터, 서버에는 한국 반도체가 탑재되어 있습니다. 여러분의 손에 있는 그 기기도 예외가 아니죠. 저는 무의식적으로 주머니에서 스마트폰을 꺼내 바라봤어요. 이 작은 기기 안에도 한국의 기술이 들어있다니. 애리조나에서 우리가 만들려 했던 것은 그들이 이미 완벽하게 해내고 있었던 겁니다. 삼성은 3나노 GAA 기술 상용화, SK는 인텔의 낸드 사업 인수로 SSD 시장을 확대하고 있습니다. 교수는 한국 반도체 기업들의 혁신을 자세히 설명했어요. 미세공정 기술, 적층 메모리, 반도체 패키징 기술에서 모두 세계 최고 수준이라고 합니다. 특히 삼성전자는 세계 최초로 3나노 GAA 기술을 상용화해 반도체 집적도를 획기적으로 높였다고 하네요. 기억이 없는 두뇌는 쓸모없습니다. 그리고 그 기억을 공급하는 나라가 바로 한국입니다. 저는 깊은 한숨을 내쉬었어요. 우리 스타트업이 실패한 이유가 이제 완전히 이해됐습니다. 우리는 기술만 따라잡으려 했고 그들은 이미 생태계를 장악하고 있었던 겁니다. 에스모글루 교수는 계속해서 한국 반도체 산업의 성공 요인을 분석했습니다. 장기적인 투자, 과감한 결단력, 그리고 산학연 협력이 핵심이었다고 해요. 특히 인상적이었던 건 정부, 기업, 대학이 함께 인재를 양성하는 시스템이었죠. 삼성전자는 매년 매출의 10% 이상을 R&D에 투자합니다.
불황기에도 연구개발비를 줄이지 않죠. 제 마음이 무거워졌어요. 우리는 어려움이 생기자 가장 먼저 연구개발비를 삭감했습니다. 단기적인 생존에 집착한 나머지 미래를 포기했던 거죠. 한국 반도체의 진짜 경쟁력은 위기에 대응하는 방식에 있습니다. 그들은 위기를 기회로 바꿉니다. 교수는 2008년 금융위기, 2020년 코로나, 팬데믹 시기에도 한국 기업들이 오히려 투자를 확대했던 사례를 보여줬어요. 남들이 주춤할 때 과감히 앞으로 나아가는 전략이었죠. 강연장 분위기가 진지해졌습니다. 청중들은 모두 노트북을 열심히 두드리며 메모하고 있었어요. 저 역시 장기적 안목, 위기를 기회로 같은 단어들을 적어 내려갔습니다. 에스모글루 교수의 목소리가 더욱 진지해졌어요. 반도체는 단순한 산업이 아닙니다. 국가 안보, 경제 주권의 문제입니다. 한국은 이를 일찍이 깨닫고 40년 넘게 투자해왔죠. 그 말에 가슴이 쿵 내려앉았습니다. 우리는 2년 만에 성과를 내려 했고 그들은 40년을 준비했던 겁니다. 이런 차이를 어떻게 극복할 수 있을까요? KTX, SRT 서울 부산 2시간 15분, 지연율 0.1% 미만. 다음 슬라이드에는 한국의 고속철도 시스템이 소개되었습니다. 서울에서 부산까지 한 나라의 남북을 가로지르는 거리를 단 2시간 15분에 주파한다니 놀라웠어요. 그것도 99.9% 이상의 정확도로요. 미국에선 뉴욕에서 워싱턴 DC까지 가는데 3시간 이상 걸리고 지연은 일상이죠. 한국은 비슷한 거리를 절반의 시간에 거의 지연 없이 운행합니다. 저는 무의식적으로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지난달에도 보스턴에서 뉴욕으로 가는 기차가 2시간이나 지연되어 중요한 미팅에 늦었던 기억이 떠올랐어요. 고속철과 지하철, 그리고 버스 완전 통합, 모바일 예약, 실시간 정보, 얼굴 인식 탑승까지. 한국은 단지 빠른 게 아닙니다. 시간과 공간을 국민에게 돌려주는 나라입니다. 에스모글루 교수는 한국의 교통 시스템이 얼마나 효율적으로 통합되어 있는지 설명했어요. 하나의 교통카드로 전국 어디서나 모든 대중교통을 이용할 수 있고 환승 시스템이 완벽하게 연결되어 있다고 합니다. 기차에서 내리면 버스가 기다리고 있고 지하철에서 버스로 갈아탈 때도 최소한의 대기 시간만 있다고 해요. 한국인들의 시간 가치를 중요시하는 문화가 이런 시스템을 만들었습니다. 교수의 말에 깊은 공감이 됐어요. 우리 회사에서도 종종 미팅이 늦게 시작하고 결정은 미뤄지고 시간 약속이 잘 지켜지지 않았습니다. 반면 한국은 시간을 국민의 소중한 자산으로 여기고 있었던 거죠. 또한 교통 시스템이 도시 개발과도 연계되어 수도권 집중 완화에도 기여하고 있습니다. 슬라이드는 KTX 노선을 따라 발전한 중소도시들을 보여주었어요. 고속철도가 닿는 곳마다 새로운 혁신 클러스터, 대학 캠퍼스, 연구단지들이 들어서고 있었습니다. 이를 통해 수도권 집중 현상을 완화하고 국토의 균형 발전을 이루고 있다고 해요. 시간을 압축하는 기술은 단순한 편리함을 넘어 국가의 운명을 바꿉니다. 저는 깊이 생각에 잠겼어요. 한국은 그저 빠르게 움직이는 나라가 아니었습니다. 효율성, 정확성, 신뢰성의 가치를 실현하는 나라였죠. 그리고 그 모든 것의 중심에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에스모글루 교수는 마지막 슬라이드로 넘어갔어요. 그곳에는 한국의 과거 사진들이 담겨 있었습니다. 1950년대 전쟁으로 폐허가 된 모습, 1960년대 가난했던 시절, 그리고 오늘날의 번영한 모습까지. 불과 70년 만에 일어난 변화였죠. 한국은 시간을 압축한 나라입니다. 다른 나라들이 200년에 걸쳐 이룬 발전을 70년 만에 이루어냈죠. 그리고 이제는 미래로 나아가고 있습니다. 강연장은 조용해졌습니다. 우리 모두 깊은 인상을 받은 듯 했어요. 저는 노트북을 덮으며 깊은 숨을 내쉬었습니다. 애리조나에서의 실패가 이제는 새로운 의미로 다가왔어요. 강연이 끝나고 사람들이 하나둘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저는 잠시 그대로 앉아 있었어요. 머릿속에는 수많은 생각들이 맴돌았죠. 우리가 실패한 이유, 한국의 성공 비결, 그리고 앞으로 나아갈 방향까지. 천천히 자리에서 일어나며 중얼거렸습니다. 우리가 실패한 이유를 이제야 알겠다. 한국은 기술이 아니라 사람을 먼저 준비한 나라였다. 아시아 어디쯤에 있는 작은 나라로만 생각했던 한국.
이제 그 나라는 제 마음속에 완전히 다른 모습으로 자리 잡았습니다. 인간 중심의 기술, 효율과 공정함의 균형, 장기적 안목과 과감한 결단력. 이 모든 것이 어우러진 나라였죠. 강연장을 나서는 길에 에스모글루 교수와 눈이 마주쳤습니다. 그는 가볍게 고개를 끄덕였고 저도 존경의 마음을 담아 인사를 건넸어요. 보스턴의 찬 공기가 얼굴을 스쳤지만 마음은 따뜻했습니다. 실패는 끝이 아니라 새로운 시작이었어요. 그리고 이제 저는 새로운 영감을 얻었습니다. 미국 전역의 도시들이 불빛을 밝히며 반짝이는 밤하늘 아래 저는 다시 한번 중얼거렸습니다. 대한민국은 더 이상 작은 나라가 아니다. 그들은 준비했고 세계는 이제 그들을 따라가야 한다. 호텔로 돌아가는 택시 안에서 노트북을 열었습니다. 새로운 프로젝트를 구상하기 시작했어요. 이번에는 기술만이 아니라 사람을 중심에 두는 프로젝트. 한국에서 배운 교훈을 바탕으로 더 나은 미래를 만들어가기 위한 첫걸음이었습니다. 세계는 이제 한국을 부러워할 수밖에 없습니다. 에스모글루 교수의 마지막 말이 귓가에 맴돌았고 저는 처음으로 실패 이후의 희망을 느꼈습니다. 새로운 여정이 시작되고 있었죠. 재미있게 들으셨나요? 우리가 하나하나 공들여 쌓은 성과들이 해외에서 칭찬받는 사례를 들으면 저도 모르게 가슴이 벅차오르고 제 삶에도 새 희망과 새 힘이 솟아나는 것 같아요. 우리 모두 대한민국의 긍지를 가지고 서로 힘과 지혜를 모아가는 내일을 만들어갔으면 합니다. 제 영상이 힘이 되셨다면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내일은 더 힘나는 영상으로 찾아오겠습니다. 행복한 날들 되세요. 이상 감독 맥스였습니다.